뉴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속에서 안주하던 그녀에게 서울행 비행기 티켓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다. 세계 패션의 중심에서 수년간 명성을 쌓아온 이가 아시아의 작은 도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저 서양의 트렌드를 모방한 밝은 색상의 옷들 뿐일 거라 단정했던 그녀의 편견은 첫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5,000년의 역사가 담긴 전통 지붕선에서 영감을 얻은 재킷, 어망을 실크처럼 변모시킨 드레스, 종이접기 기술로 탄생한 3D 형태의 의상들.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점차 자신의 창작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예술, 규칙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지혜. 트렌드를 따르던 안전한 디자이너에서 경계를 허무는 창작자로 거듭나는 여정은 그녀가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겼던 곳에서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생각만 해도 제 뱃속이 불편해지고 있었죠. 뉴욕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 서서 곧 있을 패션쇼를 위한 미완성 디자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엘리엇 하몬이고 지난 10년 동안 뉴욕의 최고 패션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제 작업실 벽은 영감을 주는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파리, 밀라노, 런던 같은 곳에서 온 사진들이었죠. 이런 도시들이 패션 세계에서는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서울은 아니었어요. 절대 서울이 아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루미에르 패션하우스의 제 상사인 빅토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서울 패션 위크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 회사가 아시아에서 더 많은 옷을 팔고 싶어 하고 서울 패션 위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맨해튼의 높은 빌딩들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익숙한 풍경은 항상 저를 진정시켰지만 오늘은 아니었죠. 빅토리아에게 너무 바쁘다고 말했어요. 새 컬렉션이 단 6주 안에 준비되어야 했거든요. 빅토리아는 제 최근 몇 번의 패션쇼가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다고 상기시켰어요. 패션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제 작품을 지루하다와 안전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녀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시아라고요? 거기서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국 패션은 그저 유럽 스타일을 더 밝은 색상으로 복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빅토리아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죠. 티켓은 이미 예약됐어요. 다음 화요일에 출발해요. 빅토리아가 통화를 끝내기 전에 알려주고 있었어요. 전화를 소파에 던지고 제 영감보드로 걸어갔어요. 유럽 건물들과 미국 거리 스타일의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이 제 세계였어요. 제 안전한 장소였죠.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관심도 없는 패션을 보러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대신 컬렉션 작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음날 아침 마지못해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스케치북, 연필, 몇 벌의 단순한 옷들을 넣었죠. 짐을 싸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는 걸 알아챘어요. 억지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제가 너무 편안해지고 제 작업에서 너무 예측 가능해졌다는 두려움? 빅토리아가 제게 새로운 영감이 필요하다고 한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방을 닫고 창문 밖으로 뉴욕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이 풍경은 제게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6일. 서울에서 6일을 보내고 그 다음 제 진짜 삶으로 돌아올 거예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14시간이나 걸렸고 정말 불편했어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좋은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었죠. 비싼 음료를 마시면서 이 여행이 제 시간을 크게 낭비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거대한 공항을 걸어 나올 때쯤엔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었고 이미 뉴욕으로 돌아갈 날을 세고 있었죠. 공항 창문을 통해 처음 서울을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도시에는 높고 반짝이는 빌딩들이 오래된 절과 나란히 서 있었고 모두 알록달록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꽤 아름다웠어요. 한 젊은 여성이 공항 출구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유나 김이라고 소개하며 일주일 동안 제 가이드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바로 그녀의 옷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전에 본 적 없는 재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제 눈길을 끄는 특이한 각도와 모양이 있었어요.
그녀의 재킷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마 유럽 디자이너의 작품일 거라고 말했죠. 유나가 그것을 직접 디자인했다고 설명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녀는 한국 전통 가옥의 지붕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대답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차로 걸어가면서 유나는 제 표정을 알아챘어요. 그녀는 제가 실망한 것 같다고 말했죠. 감정을 숨기려고 하면서 그저 놀랐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유나가 생각하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그녀는 서양 국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한국에 온다고 말했어요. 한국 디자이너들이 서양 패션을 단순히 베끼고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한국이 5천년의 자체 디자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그녀의 말은 저를 방어적이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 패션이 유럽이나 미국 패션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이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전통적인 아시아 스타일과 현대 패션을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섞은 흥미로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 호텔 방은 작지만 편안했어요. 유나가 떠난 후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유나가 한국 디자인 역사에 대해 말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유나가 준비한 일정표를 살펴봤어요. 내일은 여러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품을 볼 예정이었죠.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취소하고 그냥 호텔 방에 머물고 싶었어요.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했고 표지판도 읽을 수 없고 언어도 말할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듣고 싶지 않은 작은 부분이 점점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의 패션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마침내 스케치북을 옆에 펼쳐둔 채로 잠이 들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는 빈 스케치북이었죠. 제가 너무 쉽게 무시했던 이 도시에서 찾게 될 모든 영감을 담기에는 페이지가 부족할 거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가 호텔에서 저를 일찍 데리러 왔어요. 아직 시차 적응 때문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죠. 강남이라는 지역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로 차를 타고 갔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터로 서두르고 있었어요. 건물 안에는 넓고 밝은 쇼룸이 있었어요. 여러 한국 디자이너들이 제가 볼 수 있도록 작품을 전시해 놓고 있었죠. 특별한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팔짱을 낀 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첫 번째 디자이너는 움직일 때마다 패턴이 바뀌는 재킷을 보여줬어요. 이런 건 전에 본 적이 없었죠. 이 효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놀라면서 천을 만져보고 있었어요. 디자이너는 이것이 한국의 전통종이 예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어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디자이너는 재활용 어망으로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천은 비싼 실크처럼 보이고 느껴졌지만 사실은 바다를 오염시켰을 쓰레기에서 나온 거였어요. 드레스 위로 손가락을 문지르며 어떻게 이렇게 거친 것을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것으로 변화시켰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세 번째 디자이너는 특별한 접기 기술을 사용한 옷을 보여줬어요. 그 접힌 부분들이 3D 형태를 만들어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옷이 돋보이게 하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 물어봤더니 디자이너는 보자기라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한국의 오래된 포장 예술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디자이너와 함께 제 노트북은 점점 더 많은 스케치와 메모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제 손이 보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죠. 이들은 단순히 따라하는 디자이너들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역사와 현대 패션을 섞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진정한 예술가들이었어요. 점심 식사 후 유나는 저를 홍대라는 지역으로 데려갔어요. 거리에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작은 가게들이 독특한 옷과 액세서리를 팔고 있었죠. 열린 문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거리 예술가들이 구석구석에서 공연하고 있었어요. 그 에너지는 신나면서도 조금 벅찼어요. 오래된 건물의 3층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에 도착하기 위해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거기서 준이라는 젊은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그는 파리에서 공부했지만 자신의 브랜드를 시작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왔대요.
그의 스튜디오는 작았지만 풍부한 색상으로 염색된 아름다운 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준에게 왜 패션의 수도인 파리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는지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죠. 그는 파리에서는 기술을 배웠지만 서울에서는 영감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서울의 에너지와 여기서 디자이너들이 규칙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차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제가 패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 한국 디자이너들은 뉴욕이나 파리의 트렌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 위에 스케치들을 펼쳐놓고 제가 적어둔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고 있었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설렘. 진짜 창의적인 설렘이요. 서울에 온 지 닷새째가 되던 날, 제 스케치북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것들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한국 전통 디자인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제 스케치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베끼고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은 서울 패션 위크의 주요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유나는 저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거대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그 건물 자체가 정말 놀라웠죠. 모두 곡선과 미래적인 형태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했더라고요. 제가 한국 패션에 대해 배우고 있던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미래적 사고와 전통에 대한 존중이 완벽하게 섞여 있었죠. 안에 들어가니 메인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패션 기자들, 사진작가들, 디자이너들, 그리고 유명인들이 모든 좌석을 채우고 있었죠. 불이 어두워지고 패션쇼가 시작됐어요. 그 런웨이에서 본 것은 제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모델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옷을 입고 걸어 나오고 있었죠. 한 컬렉션은 한국 고대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천으로 같은 곡선과 섬세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디자이너는 한국 전통 종이접기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되는 현대적인 비즈니스 의상을 만들었죠. 세 번째 컬렉션은 한국 장인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 온 방법으로 염색한 천을 사용했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현대적이고 신선했어요. 입을 살짝 벌린 채로 지켜보면서 평소의 지루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도 잊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예술 작품이었죠. 쇼가 끝난 후 기립박수를 받은 컬렉션의 연세 드신 디자이너를 무대 뒤에서 만났어요. 유나가 통역해주는 가운데 그분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진정한 패션은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모두에게 말을 거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저 트렌드를 따르고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새롭거나 흥미로운 것을 만들지 않았죠. 뉴욕에서의 성공에 너무 자만해서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을 멈췄던 거예요. 그날 밤 나중에 유나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전통 찻집을 방문해 보라고 제안했어요. 낮은 나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작은 도자기 잔에 담긴 쌉싸름한 녹차를 홀짝이고 있었죠. 찻집은 조용했고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향의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거기서 수세기의 한국 전통에 둘러싸여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어요. 저는 창의적으로 막혀 있었어요. 같은 아이디어를 계속 재활용하면서 뉴욕에서의 명성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한국 패션에 대한 제 편협한 시각은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예술적 성장도 제한했던 거예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연필이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를 담아 종이 위를 움직이고 있었죠. 뉴욕에서 배운 기술적 스킬과 서울에서 찾은 새로운 영감을 결합했어요. 제 마음에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선들이 연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그 찻집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주인은 묻지도 않고 차를 더 가져다 주셨는데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저는 디자인에 대한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제가 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는지를 기억해내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너무 많이 그려서 손이 경직되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수년 만에 더 가벼워져 있었어요. 서울에서 제가 찾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제 창의적인 정신이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유나는 저를 도시 외곽의 작은 공방으로 데려갔어요. 그 건물은 오래되고 소박했는데 나무 문과 종이 창문이 있었죠. 안에 들어가니 연세 드신 여성분이 짙은 파란색 액체가 담긴 큰 항아리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전통 쪽 염색 공방이었어요. 그 여성의 손은 오랫동안 염료를 다뤄서 파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천을 파란색에 담그기 전에 특별한 방법으로 접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죠. 접는 방식마다 다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때로는 패턴이 계획된 것이지만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 여성은 윤활을 통해 아름다움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공방에서 수시간을 보내면서 배우고 직접 기술을 시도해보고 있었어요. 제 손은 파랗게 물들었고 옷에는 염료가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열망하고 있었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너무 가득 차 있었거든요. 트레이 테이블 위에는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는데 전에 만들어 본 적 없는 디자인들로 가득 차 있었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할까요? 제가 하려는 것을 이해할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비평가들이 뭐라고 할지보다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는데 더 신경 쓰고 있었어요. 뉴욕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제 반쯤 완성된 컬렉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그 디자인들은 평면적이고 지루해 보였어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밀어두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먹거나 자는 것도 거의 멈추지 않았죠. 제 손가락은 연필 자국과 천 염료로 항상 얼룩져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천 샘플, 스케치, 커피컵들로 어질러져 있었죠. 빅토리아가 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왔을 때 저는 그녀의 표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새 디자인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하나씩 그녀는 제가 만든 옷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한국의 포장 기술과 뉴욕 스트리트 스타일을 결합한 재킷이 있었고 제가 배운 쪽 염색 방법을 사용한 천으로 만든 드레스도 있었죠. 각 작품은 두 문화가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빅토리아는 이 디자인들이 정말 제 것인지 물었어요. 그녀는 제 평소 작업과 얼마나 다른지 놀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랑스러우면서도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이것이 서울 여행이 저에게 해주길 바랐던 정확히 그것이라고 말했어요. 3개월 후 제 서울 뉴욕 컬렉션이 패션 위크에 준비되었어요. 모델들이 제 디자인을 입고 런웨이를 걸을 때 저는 무대 뒤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고요. 마지막 모델이 워킹을 했을 때 관중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리뷰를 읽었어요. 비평가들은 혁신적인, 신선한, 경계를 깨는 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칭찬이 아니라 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만든 것에 진정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쇼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스튜디오 창가에 서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항상 이 전망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고 있었죠. 뉴욕은 패션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창의적인 장소들로 가득 찬 큰 하늘에 있는 밝은 별 하나일 뿐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유나에게 쓴 감사 편지와 함께 미래 프로젝트에서 함께 작업하자는 초대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 여권과 한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도시들의 목록이 있었죠. 방콕, 라고스, 멕시코시티, 뭄바이. 저는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라 예상하며 서울에 갔었어요. 하지만 대신 제 디자인뿐만 아니라 창의성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바꾼 영감을 찾았어요. 제 여정은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간 낭비를 불평하며 뉴욕을 떠났던 그 디자이너가 아니었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나은 사람으로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